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1시 3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필가 이광수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는 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시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탈북민이 인천에 개화기 무슨 개화거리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문학가들의 이 박물관이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이광수 거를 돌아보고 나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광수라고 안 하고 이강수라고 했더라고요. 탈북민이 몰라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강수가 아니고 이광수입니다. 빛광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강수가 아니고 이광수입니다. 그렇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사랑, 흙 이런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내가 이광수의 사랑을 읽은 것은 내가 사춘기 때 그렇게 이광수의 사랑을 읽었어요. 참 재미있게 그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춘기라고 하면 참 낭만적인 사랑 이런 것을 꿈꾸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철이 들었다는 속된 말로 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철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눈이 떴을 때 그것을 철이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이라는 건 살아가기 어렵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거를 현실을 직시할 때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철 모를 때 해야 된다.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창 낭만적인 사랑을 꿈꿀 그런 사춘기에는 그냥 결혼이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실에 눈을 뜨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가정을 부양하지, 이것저것 다 생각하게 되면은 결혼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춘기 시절에는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던 시절에 이광수의 사랑을 읽어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광수라는 문필가를 상당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광수의 모습입니다. 이광수의 모습인데 이광수가 이광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폐병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폐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팔자인지 이 사람 팔자인지 운명인지 이 사람이 원래 예전에는 여러분들 조언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도 어렸을 때 조언을 했던 조강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흐지부지 됐고 허영숙이라는 여자가 이광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허영숙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었냐면은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허영숙이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최초의 의사, 서양 의사는 서재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재필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여자 의사가 허영숙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부인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자 서양 의사였다 그 말이죠. 허영숙 이전에는 여자 의사가 없었습니다. 여자 서양 의사가 없었어요. 물론 뭐 한의원 그런 거는 여자도 많았겠지만 이 허영숙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폐병 환자가 이 서양 의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광수가 그 폐병이 너무 심해질 때는 마누라가 항시 이광수의 그 체온을 매일 재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 주사를 찔러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 이광수는 아주 최고의 그 의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죠? 어찌됐든 장가는 잘 간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장가를 갈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허영숙이 집이 언젠가 내가 인간 탐구를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그 허영숙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허영숙이 집안이 아주 부유했다 그래요. 부자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학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의학 공부를 시키려면 말이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의사를 만들려면 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의대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 더 오랜 기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하는 수학연한이 굉장히 길다고 말이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의대라고 하면 말이죠. 보통 인문 계열의 대학보다 2배 이상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험 실습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상 의학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뒤를 대기 어렵습니다. 서민은 자식을 의사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허영숙이 집안이 부유했다니까 그렇게 의학 공부를 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배운 사람이 드물던 시기에 허영숙이는 일본 유학까지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광수가 여자 복이 많은 사람인데 허영숙이가 왜 이광수를 좋아했느냐면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는 배운 사람도 크게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고보라고 했죠. 고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도 그때 당시는 진학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었어요. 고등학교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이야 이건 더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허영숙이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인 그런 인테리어였었는데, 여자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랑감이 없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배운 사람이 극히 내가 적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그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까지 다녔거든요. 이광수가.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렇게 학력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나하고 맞겠다 이래가지고 이광수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하고 결국 결혼까지 했었는데요. 이광수의 후손들이 자식들이 전부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둘인지 딸이 셋인지 근데 전부 미국 갔어요. 그래서 허영숙이가 자식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 가서 이제 자식과 같이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에 허영숙이 딸이 허영숙이 딸이죠. 그리고 허영숙이의 이광수 딸이 우리나라에 잠깐 들려가지고
그 조선일보 기자와 그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맨 끄트머리에 내가 그 기사를 이광수 딸을 조선일보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한 그런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광수가 말이죠. 6.25 때 납북당했어요. 월북이 아니라 월북은 자기가 자진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고 월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피랍됐던 거죠. 북으로 피랍이 됐던 건데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광수가 죽어가는 이광수의 죽을 때를 봤다는 그렇게 실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어갔다. 이렇게 이광수의 죽음을 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기사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6.25 때 끌려갔어요. 6.25 때 그 북한군에 의해서 북으로 끌려가서 북한에서 폐결핵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1892년 3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1892년생입니다. 조선 평안도 정주군 갈산면 신리 940번지 익성동에서 태어났다. 1892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 8년 후에 갑신정변 8년 후에 이광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은 1950년 10월 25일 58세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광수가 북으로 피랍돼 가지고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모른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광수가 죽어가는 과정을 이광수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고백을 해가지고 이광수가 언제 죽었는가를 정확히 이게 데이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전에는 사망을 언제 했는지 이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 사망한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 이렇게까지 물음표를 붙였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이광수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이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이광수가 정확히 언제 죽었는가를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강도 강계군 만포면 고계동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계군이니까 여러분 강계군은 말이죠. 북한 지도 보면 여기가 강계군인데 이 평양에서도 한참 북으로 올라간 지역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평양을 뺏기고 김일성이가 이제 그 대한민국 군대와 유엔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북진을 했잖아요. 북진을 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평양을 뺏기고 이 강계로 피난을 갔다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강계라는 지역은 평양보다 훨씬 더 이북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강계에서 죽었다는 걸 보면은 그 대한민국 군대와 그 유엔군이 연합을 해서 북으로 북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탈원을 하고 그랬을 때 이광수가 강계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북진을 할 때 그때 강계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업은 그 언론인, 작가, 소설가, 시인, 번역가, 문필가, 종교는 천도교.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하여튼 기자 생활도 잠깐 했었더랬어요. 이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명은 이제 춘원생, 경서학원 와생, 장백산인자, 보경 이렇게 나왔네요.
호는 춘원입니다. 춘원. 춘원이라는 것은 그 봄춘자. 그 다음에 정원원, 뭐 뜰원 이런 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봄의 뜰이다. 봄의 정원이다. 이런 그 뜻을 가진 그런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1914년에서 1950년까지 활동했고, 장르는 소설, 시문학, 수필, 희곡. 배우자는 허영숙이네요. 허영숙. 내가 얘기를 했잖아. 허영숙은 두 번째 결혼한 여자다. 원래 그 허영숙이 이전에, 아까도 막 얘기를 했지만은, 이광수 시대는 그 조언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영숙을 만나기 전에, 조광지처가 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결혼했던 조광지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백혜순이네요. 예. 정식 이혼은 했네요. 백혜순이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허영숙이와 이제 재혼을 한 겁니다. 자녀는 3남 2녀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좀 틀린데, 내가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1녀 3남종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3남 2녀네요. 그리고 5남매를 뒀습니다. 이때는 뭐 피임이란 게 없었을 때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 출산을 많이 할 때죠. 피임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장남 리진건, 차남 리봉건, 삼남 리영건, 장녀 리정란, 차녀 리정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차녀. 두 번째 딸이죠. 이광수의 두 번째 딸 이정화가, 오래전이죠. 지금은 아마 이정화가 90한 중반 정도, 되는 노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90대 중반이니까 중반 정도 살았다가 해도 그렇게 고령이니까 뭐 지금은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정화라는 여자가 이광수의 둘째 딸이 80대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내가 소개해 드리겠고, 형제는 리애경, 여동생, 리애란, 여동생. 이게 북한식으로 한글을 북한식으로 썼네요. 우리는 그냥 이애경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러잖아요. 리애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두음 법칙에 의해 가지고 리라고 안 하는데, 북한은 리라고 하는 겁니다. 친지는 이제 리건규 조부 할아버지죠. 허명재 그 아내의 처질녀죠. 백두진 처질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은 백두진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사람도 이름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초대 임시의자관리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한 첫 번째 조광지처의 백혜순의 집안도 뭐 한다 하는 집안이었네요. 이 처질서라는 백두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까지 지냈던 사람이니까, 이 백혜순이란 여자 집안도 상당했던 집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광수 하면은 이 폐병 환자라고 즉각 생각할 수 있는데, 폐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광수는 잠깐 뭐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잠깐 기자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이광수는 제대로 가장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폐병을 앓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어다가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 생활, 이 사람이 기자 생활 했다 그래도 잠깐 동안이고, 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글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5명이니까, 3남 2녀니까 7 식구잖아요. 자녀가 5명, 부부. 그 7 식구가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광수는 폐병 환자고. 그러니까 허영숙이가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했다래요. 허영숙이가. 산부인과 병원 원장을 해가지고 허영숙의 7 식구를 벌어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의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을 하니까 이 허영숙이가 얼마나 이광수를 이렇게 쥐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광수 둘째 딸이 미국가 사는 둘째 딸이 잠깐 한국에 와서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허영숙이 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꼼짝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숙이가 뭐라고 화가 나서 이광수한테 이렇게 소리를 콱 질러대면 이광수는 딱 아무 대꾸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광수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라면 돈을 잘 벌어와서 그렇게 가족을 부양해야 이 말빨이 세지고 말이야. 그런데 돈 한 푼 못 벌고 아내가 다 의사 노릇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니까 아내가 큰 소리 딱 치면 대꾸 한마디 못했다. 이광수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딸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지금도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기자한테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님한테 꼼짝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광수 시대에는 말이죠. 여러분 이광수 시대는 나눠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습니다. 서울의 인테리 계층이든 어떤 산골의 농부든 다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의 인테리 계층에서도요, 이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질환은 이 식생활이 안 좋잖아요. 영양가 있는 걸 못 먹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지 못하면 결핵이 더 창궐을 한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한 시대니까 식생활이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광수 시대는 여러 이름난 인테리들도 많이 죽었어요. 결핵으로. 이광수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름난 문필가들이 이 결핵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결핵이라는 병이 아주 창궐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결핵을 심히 앓으면서도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것은 이광수가 처복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위키를 리딩하는데 이광수가 좀 오래 갈 겁니다. 이광수가 얘기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위키를 리딩도 하겠지만 어느 때 가서는 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춘기 시절에 이광수의 사랑을 읽었거든요. 이광수의 사랑을 읽고 사춘기 시절에 한참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꿈꾸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하여튼 그 이광수의 사랑을 굉장히 내가 아름답게 읽었던 그런 소설이라고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뭐 줄거리 이런 거 스토리는 내가 다 거의 잊어먹은 상태인데 하여튼 그것만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던 사춘기 시절에 이광수의 사랑을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알아봅시다. 이광수 1892년 3월 4일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 10월 25일에 사망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언론인, 문학가, 시인, 평론가, 번역가이다. 애국 계몽운동가로서의 공로가 있으나 최남선 등과 함께 변절한 친일파로 평가된다. 이 사람이 그 친일파로서 지금도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그 친일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문제연구소는 좌파 단체죠. 좌파 단체인데 그 좌파 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이 있어요. 그 친일 인명사전에 이광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친일파로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창씨개명을 이광수가 제일 먼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창씨개명이라는 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을 했다 그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하고 우리 그 조선이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일제로부터 계속 일제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갖지 말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뜯어 고쳐라. 일본식으로 개명을 해라. 계속 압력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광수가 아마 최초로 창씨 개명한 인물인지 그랬으라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확실히는 이걸 이제 계속 데이터를 읽어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광수가 창씨 개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창씨 개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로서 비난하는 비난의 목소리, 이광수를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변절한 친일파로 평가된다.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 목조의 차남 안원 대군의 후손이다. 자는 보경, 호는 춘원, 고주, 예배 올보리 장백산인, 필명은 춘원생, 경서학인, 노화자 단매 당백, 와이생, 장백산인 등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신한청년단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고 상하이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었겠네요. 이광수가 임정사료 편찬위원회 그리고 신한청년단의 독립운동지 신한청년의 주필로서 참여했다. 언론인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었네요. 근무를 했었는데 평기자가 아니고 동아일보에서는 이제 편집국장을 지냈고 조선일보에서는 부사장을 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문학 번역가로도 활동하며 영미권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에 소개했다.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고보를 들어간 사람도 적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배우는 사람이 적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이 적었던 시절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까지 나오니까 와세다 대학을 나왔는지 하여튼 중퇴를 했는지 그래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이 적었을 때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뭐 출세해야 뭐 맡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지냈던 겁니다. 아울러 순환글체 소설을 쓰며 소설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되며 소설가로는 구한말과 일제시대 동안 만인의 연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청소년 남녀 문인의 우상이었고 최남선,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로 대표되었던 인물이었다. 최남선, 홍명희, 그 다음에 그 이광수, 이 세 사람이 이 조선의 3대 천재로 아주 이름이 자자했다는 거죠. 그 1909년 첫 작품 사람이 인가를 발표한 이후 일본 유학 중 소설과 시, 논설 등을 발표했다. 귀국 후 오사나 교서 교편을 잡다 망명, 1919년 도쿄 조선인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을 주도했으며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1운동 전후 상하이로 건너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가하고 그 후 독립운동지 신한청년 등에서 주필을 역임하였다. 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의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홍보하려 노력하였으며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기관지 독립신문사 사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허영숙이 상하이로 찾아와 귀국을 종용하자 상하이에서의 독립운동을 접고 1921년 3월 귀국하여 허영숙과 결혼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허영숙이가 말이죠. 허영숙이가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임시정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임시정부 활동을 하려고 상해로 가니까 허영숙이가 상해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광수를 좋아했었는데 이광수가 중국으로 날라버리니까 결혼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영숙이가 중국까지 이광수를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결혼하자. 허영숙이 아주 적극적으로 다다붙는 겁니다. 근데 허영숙이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허영숙이 집이 부유했던 집안이라고. 그 허영숙이가 집안에 돈을 훔쳐가지고 상하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광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광수와 결혼하면은 자기가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병원을 개업해서 이제 가정생활을 하려고 병원을 개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다가 가정생활을 하려고 병원을 개업할 그런 자금 준비까지 다 해놨었다는 거예요. 이 허영숙이가. 그러니까 허영숙이가 적극적으로 이광수한테 대시를 하는 겁니다. 대시를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이게 일제시대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도 어떤 여자들 보면은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혼자 호박씨 까면서 저 남자 이렇게 호박씨를 깐다네. 아직도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조선시대 같은 그런 여자들이 많다고죠. 그런데 벌써 이 허영숙이는 일제시대 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여자는 어디까지나 순종적이래야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다 넣고 혼자 소거리를 하고 좋은 남자가 있어도 혼자 소거리를 하고 호박씨 까다가 결혼 기회를 다 놓치고 혼자 처녀를 늙어가는 그런 여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구시대적인 조선시대적인 여자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허영숙이를 보면은 이 허영숙이가 얼마나 씩씩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허영숙이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영숙이가 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에서 돈을 훔친 그 돈 보따리를 싸들고 이 이광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상해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내가 병원을 개업하고 그래서 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 이런 그 계획까지 다 허영숙이가 세워놓고 이광수를 쫓아가서 상해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랑을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아무리 호박씨 간들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호박씨 가는 여자들이 시집도 못 가고, 좋아하는 남자는 있는데 시집도 못 가고 이제 한평생 처녀를 늙는 거죠. 그러나 이 허영숙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들도 이 허영숙이 같이 이 씩씩하고 도전적인 데야 된다 이겁니다. 그 허영숙이라는 여자는 진짜 사랑은 표현하는 것임을 실천에 옮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할 때도 얼마나 허영숙이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의사들이잖아요. 자기 그 산부인과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허영숙이가 남자 의사를 막 귓봉매로 후려갈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글쎄 그 사람도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네 병원에 와서 고용된 의사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도 인텔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는 주사대로 올라갈립니까? 그러나 허영숙이는 그랬다는 거예요. 허영숙이가 병원 원장 노릇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의사가 있으면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귀사대로 후려갈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허영숙이가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허영숙이가 이광선의 폐병 환자지. 그러니까 허영숙이가 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독이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 오남매를 제대로 키우지, 정신줄만 낳았다 하면 그냥 큰일이다. 이래가지고 허영숙이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이 올라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6.25 때 애들이 이 오남매가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남매가 이광수 그 자식들 오남매가 전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를 지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25 때 가난하던 시절에 자식 5명을 미국 유학까지 보낼 정도였으니까 허영숙이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 허영숙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취직한 의사가 자기 마음에 안 맞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막 의사를 귀싸대기로 후려갈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영숙이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독을 품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2년 5월 개벽지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여 도덕적 타락이 한민족의 쇠퇴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192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편집국장을 지냈고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을 거치는 등 언론계에서 활약하면서 재생, 마이태자, 단종회사, 흑 등 많은 작품을 쓰며 동시에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며칠 끝을 맺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